제 작은 시골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침에는 부드러운 새소리가 들리고 방을 이동할 때는 나무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등 조용한 일상이 일종의 안식처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어제 오후 레오가 친구인 에단과 함께 도착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오리바람처럼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들의 에너지가 공간 구석구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그들이 들고 있던 과자 봉지와 음료수 캔의 희미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섞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비디오 게임에 대해 서로 신나게 이야기했고 몇 달 동안의 고독 끝에 거의 이질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목소리가 생동감 있게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저는 잠시 얼어붙은 채로 서서 마치 제 집에 들어온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레오가 제가 부엌 카운터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가슴에 가볍게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가장 먼저 알아챘어요. 그는 아무런 의례 없이 배낭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가 다가와서 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꼭 안아주며 지난번 방문 이후로 키가 얼마나 컸는지 놀랐습니다. 이제 제 어깨와 거의 비슷해진 이 청년이 한때 제게 잠자리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던 어린 소년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조용하지만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에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약간 뒤로 물러서서 여유로운 매력으로 그 장면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바로 그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마침내 레오가 한 발짝 물러나자 에단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짙은 컬이 눈에 내려앉아 소년 같으면서도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쪽은 에단이에요. 레오는 자랑스럽게 친구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물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레오는 몇 주 동안 이든의 재치, 퍼즐을 푸는 재주, 어떤 논쟁에서도 이기는 기이한 능력 등 이든의 업적에 대해 저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레오의 말을 들어보니 에단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거의 전설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이야기를 초월하는 무언가 자기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젊은 사람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자신감 넘치는 태도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말을 할 때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퍼 부인 에단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의 악력은 단단하고 안정적이었으며 놀라울 정도로 어른스러웠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저는 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개할 때 사람들이 흔히 서로를 쳐다보는 가벼운 눈빛이 아니라 신중하고 사려 깊은 눈빛이었죠. 마치 백발, 주름, 허리에 느슨하게 묶인 앞치마 등 표면을 넘어 더 깊은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무언가를요.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식료품 포장을 풀느라 바빴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내 나이 또래의 여자가 18살짜리 소년에게 당황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수면 아래에서 낯선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젊음의 활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신중하게 질서 정연했던 자신의 세계와 충돌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이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단에게는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제 자신의 투명성을 예민하게 인식하게 하는 불안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과를 그릇에 담는 데 집중하는 척하며 카운터로 돌아서는데 두 소년이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저는 잠시나마 그 웃음소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몰래 다가오는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년들은 적응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현관 계단에 널브러져 농담을 나누고 세상 걱정 없다는 듯이 감자칩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여름 공기를 타고 멀리서 들려오는 매미의 희미한 윙윙거림과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레모네이드 쟁반을 나르면서 그들의 에너지에 감사하면서도 약간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끼며 그들을 눈꼬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수년간의 일상과 고요한 고독에 묻혀 지금은 멀게만 느껴지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두 사람 사이에 쟁반을 내려놓자 에단이 고개를 들어 필요 이상으로 시선을 오래 머물렀습니다. 고마워요. 하퍼 부인. 그가 청바지에 묻은 부스러기를 털어내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지했으며 그 나이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려 깊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는 없으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제가 안으로 물러난 후에도 오랫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멜로디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정중함뿐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주고받는 감사가 아니라 더 깊고 개인적인 감사가 느껴졌어요. 그저 좋은 매너라고 치부하려고 했지만 표면 아래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벽난로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오래된 나무 바닥이 가끔 삐걱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책은 예전에 읽었던 책이었고 오랜 세월 사용으로 페이지가 낡아져 있었지만 제 관심은 계속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생각이 아까로 돌아와 이든의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로 돌아갔고 저는 조용히 제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는 그저 예의를 차린 것뿐이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그때 고요함을 깨고 느리고 망설이면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예단이 한 손에 책을 들고 현관에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돌아서서 나가야 할지 망설이는 듯 발끝에서 발끝으로 체중을 옮겼습니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는 자신을 설명하려는 듯 책을 살짝 들어 올리며 마침내 물었습니다. 레오가 벌써 잠들어서 읽을 만한 책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맞은편에 있는 알라 기자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물론이죠. 편히 앉으세요. 그는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의자 밑에 집어넣고 책을 펴서 아무 생각 없이 책장을 넘겼습니다. 한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다. 딱딱거리는 불이 정적을 가득 채우고 벽에 깜박이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러다 거의 아무렇지 않게 그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뭐 읽고 있어요? 나는 그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하며 책 표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물으며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니면 시작했으니 끝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드는 책 중 하나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거슬리는 질문이라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통찰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두 가지가 조금 섞여 있어요. 가끔은 무엇보다도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오래된 책을 보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쉽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먼저 책에 대해 이야기하며 고전 문학에 대한 공통된 사랑을 발견했지만 현대 작가에 관해서는 취향이 달랐습니다. 이후 대화는 음악으로 옮겨갔고 그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인디 밴드에 대해 언급했고 저는 어린 시절 레코드판과 심야 라디오 쇼에 대한 이야기로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그는 제 교사 시절에 대해 물었고 저는 항상 뒷줄에 앉아있던 장난꾸러기 학생들, 엉뚱하게 잘못되었던 교실 실험, 졸업생들이 무대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씁쓸한 자부심 등 몇 년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에다는 모든 말이 중요하다는 듯이 이 말을 찡그리며 집중해서 경청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겹지 않으세요? 그는 한 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요. 하루 종일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면 지칠만도 하죠. 저는 대답하기 전에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물론 힘들었던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로가 아니라 교감의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이 힘들어하던 내용을 마침내 이해하는 모습을 보거나 수업 중에 학생들이 웃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런 순간은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려 깊은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네요. 그 칭찬에 깜짝 놀라 뺨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조용히 다른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칭찬을 자주 받는 편이 아니었고 특히 이렇게 진심을 담아 전해지는 칭찬은 더더욱 아니었거든요. 그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기지개를 켜고 레오가 아직 잠들어 있을 계단을 힐끗 쳐다보았을 때 저는 몇 달 동안 이렇게 크게 웃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몇 년이 지났을지도 모르죠. 레오가 가려고 발걸음을 돌리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서서 수줍은 듯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같이 놀게 해줘서 고마워요. 좋았어요. 천만에요. 제가 그의 미소에 화답하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요. 그리고 그가 위층으로 사라지자 저는 의자에 기대어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존재가 공간에 흔적을 남긴 것처럼 집이 왠지 모르게 더 비워지기는커녕 더 꽉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에다는 저를 더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레오가 근처 개울에서 낚시를 하거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동안 에다는 제 옆에 나타나 집안일을 돕거나 정원에 대해 물어보거나 조용히 앉아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죠. 처음에는 이해에 바르고 사려 깊은 청년의 행동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그가 제 곁에 다가오는 방식에는 의도적인 무언가가 있었고 매번 그를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생각의 표면 아래에서 끊임없이 콧노래처럼 흘러나왔고 아무리 노력해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함께 장미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는 하늘에 낮게 떠서 마당에 황금빛을 드리우고 발 아래 땅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꽃에서 달콤한 냄새가 났고 낙엽을 조심스럽게 다듬는 제 손끝에 꽃잎이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에다는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안정적이면서도 연습되지 않은 동작으로 예초기를 건네주며 제 손을 스쳤습니다. 그 접촉은 저에게 설명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고 저는 잠시 얼어붙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할지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그가 잠시 멈칫한 후 깔끔하게 다듬어진 덤불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감탄스러웠으며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묻어났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그리우세요? 그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퇴 파티에서 동료들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따뜻한 말을 건넨 이후 몇 년 동안 아무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고 기억 속에 묻어두고 싶은 추억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단이 저를 진지한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가끔은요,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해 내 앞에 있는 장미 덤불에 집중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는 것도 좋죠. 그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장미줄기를 더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마치 자신만 볼 수 있는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조용한 강렬함이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사람 같군요. 그의 말은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자극했기 때문에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무언가를요. 수년 동안 저는 투명인간이 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단이 지켜보는 눈 아래서 저는 신기하면서도 불안한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전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올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상이에요. 당신에겐 이런 에너지가 있어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는 것처럼요. 그는 잠시 멈칫하며 저를 힐끗 쳐다보다가 다시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문 경우죠. 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않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관찰은 제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 즉 관계에 대한 갈망, 잊혀졌다는 느낌의 아픔, 누군가에게 중요해지고 싶은 욕망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잘못되고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18살이었고 저에 비하면 어린애나 다름없었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할 권리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가슴에 퍼지는 따스함,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처럼 그의 칭찬이 공중에 머무르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당면한 작업에 몰두하며 필요 이상으로 힘을 주어 또 다른 줄기를 잘랐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렇게 관찰력이 좋다면 레오와 여름을 즐기지 않고 왜 저 같은 늙은 여자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말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신과 얘기하는 게 좋았나 봐요. 그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믿기 어렵나요? 네, 저는 생각 없이 대답했고 그 말을 멈추기도 전에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후회했고 제 말투의 날카로움에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충격을 완화할 방법을 찾으며 말을 이어갔다. 넌 아직 젊어, 에단. 넌 탐험하고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나랑 수다 떨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고 잠시 동안 그의 얼굴에 상처가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가벼운 미소로 가렸습니다. 누가 내가 낭비한다고 그래요? 그가 반문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게 나이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은 무겁고도 말없이 우리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우리를 갈라놓은 수십 년의 세월,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규정하는 사회적 규범을 상기시키며 논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그런 주장을 직접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 앞에서는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저는 다시 장미를 향해 시선을 돌렸고 리드미컬한 가위질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 이걸 끝내자. 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내면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제안했다. 레오가 곧 배고플 거예요. 에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나란히 작업하는 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제가 뭔가 더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의 시선이 저에게 머무르며 사려 깊고 탐색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 존재하던 가느다란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대화를 마쳤을 때 해는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곳에 서서 우리의 작업을 돌아보았고 무언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단이 침묵을 깼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의 말투에는 단순한 정원 가꾸기 이상의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큰 의미가 있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요. 그가 레오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며 걸어가자 저는 뒤에 남아 울타리에 기대어 희미해져가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머릿속은 상반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죄책감이 그리움과 싸우고 이성이 욕망과 싸우고 혼돈 속에서 저는 무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단이 제 안에 오랫동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일깨웠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안뜰의 포도나무 아래 모여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와인을 마셨어요. 하늘은 호박색 줄무늬로 타오르며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따뜻한 빛을 비췄습니다. 레오는 휴대폰을 충전해야 한다며 일찍 자리를 떴고 에단과 저는 뒤틀린 포도나무 캐노피 아래 홀로 남겨졌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타래처럼 우리 사이를 맴도는 무언가로 가득 찬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공기에는 잘 익은 포도와 흙냄새가 희미하게 풍겼고 마지막 남은 햇살을 날려보내는 시원한 바람과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옆에 있는 에단의 존재가 안정적이고 자성을 띠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살짝 움직여 무릎이 제 무릎에 닿을 때까지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우연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접촉은 날카롭고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처음에는 제 손을 살짝 스쳤고 의도적인 느낌으로 깃털처럼 가벼운 터치로 제 손을 감쌌습니다. 목구멍에 숨이 막혀서 손을 떼야 할지 가만히 있어야 할지 망설이며 얼어붙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머리 위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위로 간신히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손을 풀려고 했지만 그의 손은 강하지는 않았지만 심장을 뛰게 하는 조용한 고집으로 나를 붙잡을 수 있을 만큼만 조여주었다. 미안해요. 그가 중얼거리며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눈은 크고 진지했으며 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전 그냥 제 자신을 도울 수 없어요. 저는 가슴이 조여오면서 이 어처구니 없는 순간을 설명할 수 있는 조롱이나 잔인함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진심과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던 사람의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함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저는 목소리가 흔들리긴 했지만 내 안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폭풍을 배신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눈꼬리를 찌르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의 뺨을 때리고 싶었고 그를 흔들고 싶었고 우리 사이에 수십 년을 상기시키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상기시키고 싶었습니다. 불가능하죠. 하지만 제 안에 또 다른 부분,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그리움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결, 친밀감, 확인을 갈망하는 부분이요. 그 부분은 잔인한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원터치가 무슨 해가 될까? 잠깐. 알아요. 에단이 부드럽게 대답하며 엄지손가락으로 제 손바닥에 천천히 원을 그리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제 팔에 전율이 일었고 몇 년 전에 묻어두었던 감각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의 말이 무겁고 부인할 수 없는 채로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게추처럼 제 위에 내려앉아 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허약한 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혼란스러워하고 실수하고 틀렸다고 말하며 논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가 저를 바라볼 때 맥박이 빨라지고 그의 손길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일깨우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뜨겁고 조용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울고 있는 내 자신이 싫었고 그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싫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이 무모한 행동의 결과로부터 우리 둘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밀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 더 어둡고 이기적인 부분은 그의 온기에 몸을 기대고 싶었고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제가 살아있고 원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에단, 제가 목소리가 꺾이면서 말했죠. 우린 달아요. 그가 고통스럽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만 했어요. 계속 그런 척할 수 없었어. 이제 해는 완전히 사라지고 세상은 황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림자가 안뜰을 가로질러 우리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 희미한 빛 속에서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우리 둘만이 연약하고 위험한 공간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에단은 거리를 유지하며 자기 안으로 물러났고 레오는 공기에 흐르는 긴장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포도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그 순간을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재생하며 모든 단어, 모든 접촉을 면밀히 검토하면 뭔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처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되짚어봐도 진실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끔찍하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제 안에 오랫동안 묻혀 있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잘못된 일이었나요? 내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나요? 물론이죠. 몇 년 동안 저는 마치 제가 없어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어요.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삶을 시작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저는 고독에 체념했습니다. 조용한 일상의 리듬은 제게 위안이 되기도 하고 예측 가능한 패턴이 되어 놀라움이나 연결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 감옥이 되었죠. 그러던 중 애단이 부드러운 매력과 사려 깊은 질문으로 저를 둘러싸고 있던 벽에 갑자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세심함은 단순히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나 이모, 미망인이 아니라 욕망과 갈망, 삶을 가진 한 사람으로 진정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떠올리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고요한 집에 홀로 앉아 우리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죄책감이 날카롭고 가차없이 저를 갉아먹으며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잔인한 진실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즐기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저에 비하면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제 감시 아래서 자랐고 제가 자신을 잘못 인도하지 않고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소년입니다. 하지만 나도 한때는 어렸지 않았나요? 한때는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멎게 하는 열정과 연결을 갈망하지 않았나요? 훔쳐본 시선의 짜릿함, 금지된 감정이 밀려오던 순간, 사랑 혹은 욕망, 이 온몸을 집어삼킬 수 있었던 그 시절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만 해도 나이가 든다는 것이 투명인간이 된다는 뜻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내 안에 불이 사그라들고 일상과 책임감이라는 느리고 꾸준한 불길로 대체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 자랐다고 생각했던 감정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에단의 존재는 제 내면 깊은 곳,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무언가를 자극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저에 관한 것이었고 영원히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던 제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내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순간을 후회할 수 없었어요. 전적으로 후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후회만이 저를 밤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로 이어질지,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꿀지 두려움입니다. 누군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이 차이, 가족 관계 등 표면적인 것만 보고 우리를 가혹하게 판단할 테니까요. 이든의 눈빛에 담긴 연약함, 세상에서 저만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절실하게 다시 사랑받고 싶었는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제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해도 저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로움이나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에 관한 것입니다. 절대 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경계. 그런데 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뒀을까요? 왜 나는 그의 손길에서 멀어지지 않고 몸을 기울였을까요? 이기심 때문이었나요? 나약함. 아니면 내가 직면할 준비가 되지 않은 더 깊은 무언가였을까요? 가장 힘든 부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날 밤을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제 기억 속에 새겨져 있고 제 피부에 브랜드처럼 새겨져 있어요. 에단을 볼 때마다 그의 눈빛에서 불꽃이 튀고 우리 사이에 남아있는 무언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는 후회할까요? 그도 죄책감과 그리움 사이에서 저와 같은 혼란을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나 혼자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레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며 나를 생각에서 끌어당깁니다.
잠시 동안 나는 그의 순수함과 복잡하지 않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이 부럽다. 그 단순함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위험하고 불가능한 것을 갈망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기 전에 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둔 제 자신을 꾸짖으면서도 에단이 저를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품에서 저는 그저 늙어가는 미망인이나 먼 친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고 싶고 갖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잔인한 부분은 유혹에 굴복하면서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제 자신의 일부를 찾았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떠나던 날 아침, 저는 레오를 꼭 껴안으며 곧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레오의 팔은 아직 세상을 흑백, 옳고 그름이라는 단순한 용어로만 바라보던 어린아이의 순박한 애정으로 저를 감쌌습니다. 그는 삶이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 경계가 흐려지고 마음이 충돌할 때 감정이 얼마나 엉클어질 수 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에단의 차례가 되자 그는 망설이며 모든 세부 사항을 외우려는 듯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지내세요, 하퍼 부인. 그는 후회로 얼룩진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몇 마디 말에는 작별 인사, 사과, 어쩌면 이해해달라는 조용한 간청까지 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도, 에단. 저는 입술이 부서지는 듯한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아무 거리도 없던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며 뒤로 물러서는 그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우리가 공유했던 모든 것의 무게가 한꺼번에 저를 누르는 것처럼 공기가 더 차갑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차가 진입로에서 빠져나가자 저는 스웨터를 꽉 움켜쥐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저 멀리 사라지고 공허함이 공허한 아픔처럼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목소리나 웃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과 그리움의 층위 아래에서 형성된 유대감의 부재였습니다. 저는 포도나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고 뒤틀린 포도나무는 안뜰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포도나무의 거친 표면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며 포도나무가 도착한 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여름의 막간으로 시작된 일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돌릴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한 일로 발전했습니다. 에단과 저 사이에 일어난 일은 제 마음 한구석에 갇힌 채 비밀로 남을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일이지만 제가 여전히 누군가를 느끼고 갈망하고 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도 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그런 욕망은 다른 사람, 외로움이 늘 동반자가 되기 전에 존재했던 제 모습의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에단은 제 안에 있는 원초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일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랄 수 없었습니다. 해가 하늘에 낮게 떠서 마당에 황금빛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따스한 온기가 피부에 스며들게 한 다음 심호흡을 했습니다. 인생은 지저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상자에 깔끔하게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절대 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선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아프더라도 깊이 느끼고 격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아닐까요? 에단이 떠남으로써 이 장은 끝났지만 이야기 자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미망인이나 보호자가 아닌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으로 바라봐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나를 볼 수 있었던 찰나의 순간을 떠올리며 씁쓸한 기억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르죠. 그래야만 할지도 모르죠. 나는 포도나무에서 돌아서서 다시 안으로 들어갔고 스크린 도어가 뒤에서 부드럽게 삐걱거렸다. 집은 이제 조용해졌고 벽에는 웃음소리와 속삭이는 고백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방들을 돌아다니며 언젠가 다시 이곳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내일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말이죠. 삶의 혼란을 우아하게 헤쳐나가고 우리가 내린 선택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랄 수 있는 전부일지도 모릅니다.